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고 아버지는 며느리의 비명을 즐겼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두 악마가 한 여자의 분노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처절하고 자비 없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이사벨라는 한국행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저 하얀 손뭉치 아래에 자신이 꿈에 그리던 낙원이 있을 것이라고. 필리핀의 작은 시골 마을, 지긋지긋한 가난과 폭력적인 아버지가 지배하던 작은 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환상을 키우는 것이었다. 화면 속의 한국은 동화 속 왕국과도 같았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는 듬직한 남자들. 그 환상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국제결혼 중매업체의 낡은 사무실에서 흐릿한 사진 한 장으로 남편감을 골라야 했을 때조차 그녀는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사진 속의 남자 박민주는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았지만 선량해 보이는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중매인은 그의 장점을 쉴 새 없이 읊어댔다. 경상도에서 아주 큰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홍의 외아들이며 나이는 좀 있지만 마음이 비단결 같고 아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줄 것이라고. 이사벨라의 귀에 사과 과수원이라는 단어가 꿀처럼 달콤하게 박혔다. 그녀의 고향에서는 사과가 부자들만 먹는 귀한 과일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사과, 그 달콤하고 향긋한 과실이 가득한 곳이라면 분명 천국일 터였다. 그녀는 고향의 모든 것을 버렸다. 눈물로 만류하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자동문이 열리며 한국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폐부로 밀려 들어왔을 때 이사벨라는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곳에 사진보다 조금 더 늙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선한 미소를 띤 박민준이 서 있었다. 이사벨라 씨, 고생 많았소. 내가 당신 남편 될 박민준입니다. 그의 손은 농부의 것처럼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이사벨라는 그 온기에 모든 불안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민준의 낡은 트럭을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은 그러나 그녀가 상상했던 드라마 속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드문드문 보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집들이 글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민준이 가리킨 곳은 거대한 기와를 얹은 오래됐지만 위압감이 느껴지는 큰 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마치 집을 호위하듯 거대한 두 그림자가 버티고 서 있었다. 하나는 집채만 한 개였고 다른 하나는 그개만큼이나 듬직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아버지, 접니다. 새 식구 데리고 왔으십니다. 민준의 외침에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박영감. 민준의 아버지이자 이사벨라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 민준과 닮은 듯 다른 깊이를 알 수 없는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가축시장에서 속값을 매기는 사람처럼 훑어보았다. 이사벨라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내가 필리핀에서 온 애냐? 목소리는 굵고 무뚝뚝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껄껄 웃으며 이사벨라의 어깨를 투박하게 감싸 안았다. 그래, 고생했다. 아들 말대로 참 곱네. 이 늙은이를 아비라 생각하고 잘 살아보자. 어서 들어오너라, 춥다. 그의 손길은 아들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칠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사벨라에게 그 어떤 의심도 싹트지 않았다. 낯선 땅에서 만난 첫 온정. 그녀는 시아버지의 환대에 긴장이 풀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집안은 겉보기와 달리 따뜻하고 아늑했다. 시아버지는 서툰 한국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사벨라에게 밥은 묵었냐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민준의 아내가 되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민준은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걱정 마이소.
내가 평생 지켜줄 깁니다. 우리 아버지도 좋은 분이니께 당신만 잘하면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기다 생각하실 깁니다. 이사벨라는 그 말을 굳게 믿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끝없이 펼쳐진 사과 과수원의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겨울이라 잎은 모두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했지만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이었다. 봄이 되어 꽃이 피고 가을이 되어 사과가 열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녀는 이곳에서라면 필리핀에서의 모든 악몽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사과의 달콤한 향기가 낙원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결혼 후 몇 달은 꿈 같은 시간이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새애기라 부르며 아껴주었다. 서툰 솜씨로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다며 2그릇이나 비워주었고 읍내에 나갈 때면 예쁜 옷이나 화장품을 사다 주기도 했다. 남편 민주는 낮에는 과수원 일로 바빴지만 밤이 되면 지친 몸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사벨라는 매일 밤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자신을 이 지상의 낙원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 하지만 그 낙원에는 그녀가 미처 보지 못한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첫 사과 수확철이 다가오면서부터였다. 남편 민준이 사과 판로를 뚫기 위해 대도시로 출장을 가는 날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던 것이 사나흘, 일주일로 늘어났다. 집에는 이사벨라와 시아버지, 단둘만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때부터였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이전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기름기 낀 욕망이 번들거리는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그녀의 몸을 훑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워서 그러시겠거니 나이든 홀아버지를 더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새애기, 어깨 좀 주물러봐라. 오늘따라 영 쑤시네. 이사벨라가 그의 어깨를 주무르면 그는 일부러 몸을 돌려 그녀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게 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식탁 밑으로 그의 거친 발이 그녀의 종아리를 슬며시 건드렸다. 밤늦게 잠이 든 그녀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가 닫히는 일이 잦아졌다. 이사벨라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아닐 거야. 설마 아버님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준이 또다시 며칠간 출장을 떠난 날이었다. 이사벨라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굳게 잠그고 잠을 청했다. 깊은 밤 문고리가 덜컥거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잠에서 깼다. 새애기 나다. 문 좀 열어봐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술에 취해 혀가 꼬여 있었다. 아,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나랑 할 얘기가 있다. 어서 문 열어. 이사벨라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잠긴 문고리를 부술듯이 흔들던 시아버지는 이내 포기한 듯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비수처럼 이사벨라의 심장에 박혔다. 내일 보자, 이년아.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사벨라에게 말했다. 새애기, 나 좀 따라오너라. 사과 창고에 정리할 게 있다. 사과 창고. 과수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서늘한 돌로 지어진 거대한 저온 창고였다. 그곳은 한여름에도 냉기가 돌아 사과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사벨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아, 아버님, 제가 지금 빨래를 해야. 잔말 말고 따라와.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이사벨라는 거의 울상이 되어 그의 뒤를 따랐다. 과수원을 가로질러 창고로 향하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는 달콤한 사과향과 함께 흙과 곰팡이가 뒤섞인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들어가서 저기 쌓인 사과 상자 좀 옮겨라. 시아버지가 창고 안쪽을 가리켰다. 이사벨라가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철문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닫혔다. 열쇠가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에 채워지는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는 단두대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두 개의 눈동자와 함께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사벨라가 꿈꾸었던 낙원의 향기는 이제 지옥의 악취가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사과 창고의 철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이사벨라의 삶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녀를 둘러싼 것은 오직 피부를 파고드는 냉기와 코를 찌르는 잘 익은 사과의 달콤한 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짐승의 숨소리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 박영감의 형체가 거대한 산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굶주린 이리의 것처럼 번들거리는 탐욕과 잔인한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 차갑고 단단한 돌벽이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막다른 길이었다. 왜 이러냐고. 박영감이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창고의 돌벽에 부딪혀 악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내년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냐? 내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나는 알았다. 내년은 내 아들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칠고 투박한 손이 이사벨라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사벨라의 머리가 뒤로 꺾이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 그 까만 눈동자, 그 발랑 까진 몸뚱이가 밤마다 내 잠을 설치게 했어. 민준이 저 병신 같은 놈은 너 같은 보물을 옆에 두고도 제대로 써먹을 줄도 모르지. 괜찮다. 이 아비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 이사벨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의 팔을 물어뜯고 손톱으로 핥히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과수원 일로 다져진 노인의 완력은 그녀의 가냘픈 저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짓눌렀다. 그녀의 옷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그녀의 영혼이 함께 찢겨나가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사과 창고는 이사벨라의 지옥이 되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렸다. 시아버지는 인자한 시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그녀가 차린 밥을 맛있다며 칭찬했다. 두 사람은 위태로운 연극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연극의 막은 내리고 끔찍한 현실이 찾아왔다. 박영감은 술에 취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고 그녀를 사과 창고로 끌고 갔다. 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저항하면 할수록 더 심한 매질이 돌아왔다. 그녀의 몸에는 성한 곳이 없었다. 멍들고 찢기고 핥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농약병을 보며 저것을 마시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필리핀에 있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죽으면 그녀의 가족들은 영원히 그녀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줄로만 알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더 큰 짐이 될지도 모른다. 이사벨라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남편 박민준이었다. 그는 비록 자주 집을 비웠지만 돌아오면 언제나 그녀에게 다정했다.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만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마침내 일주일 만에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사벨라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 색시, 그동안 잘 있었나? 아버지는 별일 없으시고.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이사벨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거의 오열하듯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민준은 당황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와 이라노, 어대 아프나? 누가 뭐라 카드나? 서방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날 밤 이사벨라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아버지의 변해버린 눈빛, 밤마다 그녀를 끌고 갔던 사과 창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폭력.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은 멍자국들을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아버님 좀 말려주세요.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어요. 그녀는 남편이 분노하며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달려갈 것이라 생각했다. 혹은 자신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였다. 그리고는 한숨과 함께 연기를 내뿜으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셨는갑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서방님 지금 뭐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평생 여자 하나 없이 오죽 외로우셨으면 그랬겠나.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시선을 회피한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드리면 안 되겠나.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께 몇 번 그러시다 말겠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응. 이사벨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이해? 너그럽게. 조용히 넘어가자고. 이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두둔하고 있었다. 아니, 심지어 그녀에게 그 범죄의 공범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서방님, 그게 어떻게 할 소리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이사벨라가 절규하듯 소리치자 민주는 버럭 짜증을 냈다. 아, 시끄럽다. 가뜩이나 장사 안 돼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당신이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그러셨겠지. 외국에서 시집와서 오냐 해주니까 이제 시애비까지 잡아먹으려고 드나. 그 순간 이사벨라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지기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잦은 출장, 그리고 돌아와서도 결코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시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남편의 배신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잠든 민준의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집안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이곳은 낙원이 아니라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감옥이었다. 시아버지는 간수였고 남편은 방관자이자 공범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절망의 눈물은 차가운 분노의 서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가면이 벗겨진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남편의 배신은 이사벨라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영혼의 마지막 남은 불씨를 되살렸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마저 잃게 되는 법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필리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순수함과 기대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칼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저항하는 희생양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하는 사냥꾼이 되기로. 그녀는 다음 날부터 박영감에게 이전처럼 저항하지 않았다. 그가 사과창고로 끌고 갈 때면 죽은 사람처럼 영혼 없는 눈으로 그의 모든 폭력을 받아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박영감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내 자신의 힘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라 여기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이사벨라를 자신의 완벽한 놀이개로 생각했다. 남편 민주는 아내의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였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죄책감을 덜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쥐어주거나 읍내에서 예쁜 옷을 사다 주었다. 이사벨라는 그 모든 것을 역겨움을 참으며 받아들였다. 그가 주는 돈과 선물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자원이 될 것이었다. 이사벨라의 첫 번째 계획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 지옥을 세상에 알리고 저 두 부자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민준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방님, 제가 한국말이 아직 많이 서툴러서 아버님 말씀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고, 혹시 한국어 공부할 수 있게 작은 녹음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텔레비전 뉴스라도 녹음해서 따라하면 말이 빨리 늘 것 같아요. 그녀는 최대한 불쌍하고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의 고통에 눈 감은 대가로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민주는 그녀의 순진한 부탁에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냐,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일 당장 읍내 나가서 제일 좋은 놈으로 사다 주마. 다음 날, 민주는 손바닥만 한 최신형 녹음기를 사다 주었다. 이사벨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너무나도 작고 가벼운 기계.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부터 이사벨라의 비밀스러운 녹음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박영감이 자신을 창고로 끌고 갈 때 녹음기를 속옷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박영감의 추악한 욕설, 그의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는 자신의 희미한 신음소리까지. 매일 밤, 그녀는 지옥의 소리를 녹음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매번 떨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이사벨라는 여전히 혼자였다. 이 거대한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며느리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오히려 남편과 시아버지가 입을 맞추어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 옆 과수원은 강씨 할머니의 땅이었다. 강 할머니는 마을에서 괴팍하기로 소문난 독거노인이었다. 그녀는 웬만해서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늘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신의 밭만 돌보았다. 이사벨라도 처음에는 그녀가 무서워 피해 다녔다. 그날도 이사벨라는 시아버지의 폭행으로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한여름이었지만 멍을 가리기 위해 긴 소매 옷을 입고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흘러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소매를 걷어 올렸다. 바로 그때 밭 경계 너머에서 강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기야. 이사벨라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강 할머니가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황급히 소매를 내려 팔에 멍을 가렸다. 네, 할머니. 강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사벨라의 팔을, 그리고 겁에 질린 그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고 슬픈 눈빛이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건너오너라. 줄 게 있다. 강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자신의 밭으로 돌아가 묵묵히 호미질을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어리둥절했지만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강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강할머니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강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이사벨라에게 작은 약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멍든 데 바르는 연고와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가 들어 있었다. 이사벨라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강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거친 손이 이사벨라의 머리를 아주 잠깐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생겼다. 그들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강할머니가 자신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으며 침묵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할머니는 가끔 갓 찐 옥수수나 감자를 건네주며 이사벨라의 안색을 살폈다. 이사벨라는 그 무뚝뚝한 친절 속에서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온기를 발견했다. 강할머니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였다. 어느 날 이사벨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밤늦게 몰래 강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그동안 모아온 녹음기와 필리핀 말로 자신의 모든 수모를 기록한 일기장을 건넸다.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이걸 좀 맡아주세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강할머니는 녹음기와 일기장을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녀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그것들을 숨기며 말했다. 걱정 마라. 이 늙은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줄 테니. 이사벨라는 그제야 아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자신의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싸울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희미한 빛이었지만 그 빛은 지옥의 가장 깊은 어둠을 가르기에 충분히 밝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옥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었다. 강할머니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었지만 이사벨라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영감의 집착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이제 이사벨라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소유물, 감히 자신의 허락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노예일 뿐이었다. 그는 이사벨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녀가 잠시라도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의심했다. 이사벨라는 숨막히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도 같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철저히 방관하는 남편 민준의 존재였다. 그는 아버지가 이사벨라를 대하는 방식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눈빛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보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내의 희미한 흐느낌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았다. 이사벨라는 궁금했다. 도대체 왜? 어째서?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 속삭이고 평생 지켜주겠다 맹세했던 남자가 어쩌다 이토록 비겁하고 나약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일까? 그녀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어느 날 민주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왔다며 기분 좋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백화점 쇼핑백을 안기며 비싼 옷과 가방을 자랑했다. 봐라, 이사벨라. 내가 돈 많이 벌어왔다. 당신 고생하는 거 아니까 앞으로는 더 잘해줄게. 우리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응. 그의 말은 이사벨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돈과 선물로 그 죄책감을 덮으려 하는 것이었다.
이사벨라는 그가 내민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처음으로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왜요? 뭐가? 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버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긴 했어요? 이사벨라의 차가운 질문에 민준의 취기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듯 했다. 그의 얼굴이 당황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기가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아니면 아버님의 공범이에요? 그녀의 직설적인 공격에 민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술기운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이사벨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비참했다. 사실 이 거대한 과수원은 온전히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은행빚과 사채로 이루어진 속 빈 강정이었다. 민주는 이름만 사장인 허수아비였고 모든 경제권과 실권은 박 영감이 쥐고 있었다. 민주는 매달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쓰는 신세였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트럭에 기름 한 번 마음대로 넣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나 키우면서 정말 무섭게 하셨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 거역하면 창고에 갇혀서 죽도록 맞았어. 나는 평생 아버지 그림자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 민주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말했다. 그의 눈물은 동정심을 유발했지만 이사벨라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 처음 봤을 때 정말 좋았다.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버지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 당신이랑 멀리 도시로 나가서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왜? 아버지가 반대했으니까. 내가 당신이랑 도시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랬어.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만약 내 말 거역하고 집 나가면 이 과수원 다 팔아버리고 내 앞으로 된 빚까지 다 떠넘기고 자기는 죽어버릴 거라고. 그럼 난 평생 빚쟁이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그게 무서웠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두려웠던 것이다. 아버지의 폭력과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닥쳐올 경제적 파탄이. 그래서 그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는 길을 택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아내를 제물로 바쳐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한 것이었다. 그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고통을 기꺼이 이용하는 가장 비겁하고 이기적인 악마였다. 그래서 나를 아버님께 바친 거군요. 그렇죠? 내가 아버님 놀이개가 되어서 그분을 만족시켜드리면 당신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사벨라의 말에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것은 침묵의 긍정이었다. 이사벨라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분노를 넘어 깊은 허무함에 휩싸였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비겁한 남자가 자신의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용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그에게 남은 연민이나 동정심은 한 톨도 없었다. 그는 시아버지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경멸스러운 존재였다. 박 영감은 적어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짐승이었지만 박민주는 인간의 탈을 쓴 채 아내를 방패 삼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기생충이었다. 그날 이후 이사벨라는 민준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었다. 그녀는 그의 죄책감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가 미안한 마음에 무언가 해주려 할 때마다 그녀는 더욱 불쌍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다. 서방님, 저는 괜찮아요. 다 제 팔자려니 생각해요.
대신 제가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편지라도 자주 쓸 수 있게 우표랑 편지지만 좀 사다 주세요. 가족들 생각하면 그래도 힘이 나요. 그녀는 편지를 쓰는 척하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더욱 상세하게 일기장에 기록했다. 그 일기장은 이제 두 부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지옥의 공범자. 나약한 악마. 이사벨라는 두 남자의 죄를 기록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옥 같은 무대에서 탈출할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다. 그날이 오면 두 남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징벌의 무게로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사벨라의 삶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으로 접어들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이자 아내의 가면을 쓴 채 두 남자가 만들어 놓은 지옥의 일상을 묵묵히 견뎌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과 감각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탈출과 심판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손바닥만 한 작은 녹음기였다. 그 차가운 금속 기계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복수의 심장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지옥의 소리를 그 안에 담았다. 처음에는 그저 박영감의 폭언과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하는 데 그쳤지만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하고 치밀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두 남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영감이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을 때 일부러 그의 폭력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술에 취한 박영감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온갖 추악한 말들을 쏟아냈다. 잘못? 내년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야. 이 더러운 외국년아. 돈에 팔려온 주제에 감히 어디서 토를 달아. 넌 그냥 우리 집안의 씨바지, 내 놀이개일 뿐이야.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할 년이라고. 알겠어? 그 모든 말들은 고스란히 녹음기 안에 기록되었다. 그녀는 남편 민준과의 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그의 앞에서 시아버지에게 학대당한 흔적을 보여주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서방님, 저 너무 아파요. 이 멍 좀 보세요. 아버님이 어젯밤에 또. 민주는 아내의 상처를 보며 괴로워하면서도 결코 아버지를 막아서지는 못했다. 대신 그는 아내를 회유하고 협박했다. 이사벨라, 제발 조금만 참아줘. 응.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줄게. 괜히 아버지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당신 필리핀에 돈도 더 많이 보내주고, 응. 그의 비겁한 말들 역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음되었다. 이사벨라는 두 남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서로의 범죄를 증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작은 녹음기는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증거를 모으는 것과 동시에 탈출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녀는 민준이 죄책감의 대가로 쥐어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속옷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비상금이 될 돈이었다. 또한 그녀는 매일 밤 몰래 집 밖으로 나가 주변 지리를 익혔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의 위치, 버스의 시간표, 마을을 벗어나는 작은 샛길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탈출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줄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강 할머니는 이사벨라가 맡긴 녹음기와 일기장을 소중히 보관해주고 있었지만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읍내에 나갈 때마다 수소문 끝에 여성 인권을 위해 일하는 한 젊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김영미 변호사. 비록 나이는 젊지만 특히 이주 여성들의 사건에 사명감을 가지고 돕는다는 당차고 실력 있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 할머니는 이사벨라를 자신의 집으로 급히 불렀다. 애기야,
내가 사람을 하나 알아봤다. 변호사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강 할머니는 낡은 전화기를 이사벨라에게 건넸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젊고 힘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벨라 씨 맞으신가요? 저는 김영미 변호사입니다. 강 할머님께 말씀은 대충 전해 들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의 낯선 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흐느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지만 김영미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사벨라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통화가 끝난 뒤 김영미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벨라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일단 탈출할 날짜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날 밤 이사벨라와 김영미 변호사 그리고 강 할머니는 은밀한 탈출 계획을 세웠다. 보름 뒤 민준이 가장 큰 사과 시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일주일간 집을 비울 예정이었다. 바로 그 첫날 밤이 D-데이였다. 김영미 변호사는 그날 밤 자정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차를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사벨라는 하루하루 달력에 표시를 하며 그날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동안 더욱 완벽하게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했다. 박 영감과 민주는 그녀의 변화에 완전히 안심하고 경계를 풀었다. 탈출을 하루 앞둔 날 밤, 이사벨라는 마지막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날따라 박 영감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술을 많이 마셨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처럼 떠벌렸다. 이 집안의 왕은 나야. 내 아들놈도 너도 다 내 손바닥 아니지. 내가 빚을 내서 이 과수원을 이만큼 일군 사람이야. 그러니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지. 내 몸뚱이까지도 말이야, 안 그런가? 허허. 그것은 그의 마지막 만찬이 될 터였다. 이사벨라는 그의 웃음소리를 녹음하며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다. 그래, 실컷 웃어도. 내일이면 그 웃음이 비명이 되어 돌아올 테니.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다. 민주는 아침 일찍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섰다. 집에는 이사벨라와 박 영감, 단둘만 남았다. 이사벨라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박 영감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차리고 그의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었다. 박 영감은 의심 없이 그 술을 받아 마셨다. 이사벨라가 몰래 갈아 넣은 강 할머니가 구해준 강력한 수면제를 탄 술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박 영감이 술과 약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사벨라는 그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을 들고 마지막으로 이 지옥 같은 집을 돌아보았다.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마루를 걸어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자유의 공기였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약속의 장소,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작은 녹음기가 일으킨 파문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의 서막이 마침내 오른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깊은 밤. 이사벨라의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소리만이 존재했다. 하나는 자신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는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박 영감의 지옥의 문지기처럼 으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 어둠 속에 잠긴 침대 위에서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미리 꾸려둔 작은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민준이 죄책감의 대가로 쥐어준 돈다발, 그리고 그녀의 모든 수모와 고통이 기록된 필리핀 말로 쓰인 일기장뿐이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전부였다. 녹음기는 이미 강할머니의 손에 안전하게 넘어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옥의 성을 자신의 발로 걸어나가는 것뿐이었다. 방 영감의 코 고는 소리가 잠시 멈칫했다. 이사벨라의 심장도 함께 멎는 듯했다. 그가 잠에서 깬 것일까?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방문 너머의 기척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다행히 그는 그저 자세를 바꾸는 듯 몸을 뒤척이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다시 천둥 같은 코골이를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안도의 한숨 대신 마른 침을 삼켰다. 자정 10분 전. 이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바닥을 디뎠다. 낡은 집의 마룻바닥은 그녀의 작은 체중에도 비명을 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늙은 괴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춤을 추듯 무게 중심을 발끝으로 옮기며 소리가 나지 않는 지점만을 골라 밟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방문까지의 거리는 고작 10걸음 남짓이었지만 마치 수만 리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방문을 여는 것이 가장 큰 관문이었다. 오래된 나무 문은 열릴 때마다 귀신 우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1mm씩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었다. 끼익 아주 작은 마찰음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움직임을 멈추고 방 영감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침내 몸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큼의 틈이 생겼다. 그녀는 가방을 앞으로 안고 개처럼 옆으로 움직여 복도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잠옷 속으로 스며들어와 소름이 돋았다. 거실에는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잠든 방 영감의 얼굴 위로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것이 아니었다. 만족감에 취해 잠든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이사벨라는 그 얼굴을 향해 소리 없는 저주를 퍼부었다. 현관문은 더 큰 난관이었다. 낡은 자물쇠는 열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신발장에서 몰래 훔쳐둔 재봉틀 기름을 자물쇠 틈새에 아주 조금씩 흘려 넣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렸다. 제발 소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찰컥. 평소보다 훨씬 둔탁하고 조용한 소리를 내며 자물쇠가 열렸다. 자유로 향하는 문이 열린 것이다. 그녀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차가운 흙마당을 밟았다. 발바닥을 애는 듯한 냉기와 뾰족한 돌멩이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마을은 죽음의 도시처럼 고요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담벼락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행여나 잠에서 깬 마을 사람에게 들킬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낮에는 익숙했던 마을길이 밤이 되자 온갖 괴물들이 숨어있는 미로처럼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저 멀리 약속의 장소인 늙은 느티나무의 거대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든 불빛을 끈 채 멈춰 서 있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 김영미 변호사였다. 이사벨라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차에 가까워지자 조수석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김영미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이사벨라 씨, 괜찮으세요? 어서 타세요. 이사벨라는 거의 기다시피 차 안으로 몸을 던졌다. 문이 닫히고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차단되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김영미 변호사의 따뜻한 위로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꽉 잡으세요. 지금부터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첫걸음을 시작할 겁니다. 김영미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차에 시동을 걸고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이사벨라는 차창 밖으로 자신이 갇혀있던 지옥 같은 집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룸미러 속에서 그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처절하고 끔찍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느티나무 아래의 약속은 지켜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복수의 칼날이 들려 있었고 등 뒤에는 든든한 아군이 버티고 있었다. 차는 망설임 없이 어둠을 가르고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 근교 일반 주택가에 자리 잡은 평화의 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 주택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곳은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쳐온 여성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안식처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요새였다. 이사벨라는 김영미 변호사의 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어둡고 음침한 보호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현관,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편견 없이 맞아주는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가 있었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을 잤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도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도 없는 완벽한 정적 속에서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오후 평화의 집 상담실에서 세 여자가 마주 앉았다. 이사벨라, 김영미 변호사, 그리고 새벽 첫 차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온 강 할머니였다. 강 할머니는 이사벨라의 야윈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 거칠고 따뜻한 손길에 이사벨라는 다시 한번 울컥하는 감정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김영미 변호사가 노트북과 작은 스피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다. 이사벨라 씨가 목숨을 걸고 모아온 증거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저 짐승들을 심판대에 세울 무기가 될 겁니다. 강 할머니는 품속 깊은 곳에서 소중하게 간직해 온 이사벨라의 녹음기와 낡은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영미 변호사는 녹음기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가장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영감의 추악하고 폭력적인 욕설. 고통을 참아내는 이사벨라의 희미한 신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아내를 회유하는 민준의 비겁한 목소리까지. 좁은 상담실 안은 순식간에 이사벨라가 갇혀있던 사과 창고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강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욕설이 나지막이 새어나왔다. 김영미 변호사는 처음에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표정으로 녹음 내용을 기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표정도 분노로 굳어갔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다. 모든 녹음 파일을 다 들었을 때 상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영미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고 잔인한 기록은 처음이었다. 이사벨라 씨. 김영미 변호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지옥 속에서 이걸 다 기록할 생각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녀는 이사벨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사벨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이 이제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아픔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녹음 파일과 일기장만 있다면 승소는 문제 없습니다. 아니, 저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이사벨라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비록 필리핀 말로 쓰여 있어 읽을 수는 없었지만 곳곳에 번진 눈물 자국과 떨리는 글씨체만으로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사벨라 씨, 당신이 갇혀있던 그 사과 창고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안에서 기록한 이 모든 것은 이제 증거의 방이 될 겁니다. 그들의 죄를 증명하고 당신의 존엄을 되찾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의 방 말입니다. 증거의 방. 그 말에 이사벨라의 눈이 반짝였다. 끔찍한 트라우마의 공간이었던 사과 창고가 이제는 복수의 무기가 보관된 비밀스러운 무기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세 여자는 밤늦게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웠다. 김영미 변호사는 박 영감을 특수강간 및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동시에 박민준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강 할머니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증언해줄 증인이 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김영미 변호사는 이사벨라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차갑고 권위적인 건물 앞에서 이사벨라는 잠시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고개를 굳건히 들었다. 괜찮으시겠어요? 김영미 변호사의 물음에 이사벨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고고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묵직한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섰다. 심판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저 지옥의 짐승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묻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시간이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차가운 법의 서류가 조용한 시골 마을을 강타한 것은 이사벨라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우체부가 전달한 두툼한 등기우편. 그 안에는 아들의 이혼 소장과 자신의 이름이 피고인으로 적시된 형사고소장이 들어있었다. 박 영감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수강간, 감금, 폭행이라는 붉은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경악과 분노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이 집안을 물어뜯어. 박 영감의 포효는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옆에서 함께 서류를 읽던 민주는 사색이 된 채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사벨라가 경찰에. 닥쳐, 이 쓸모없는 새끼야. 박 영감의 우람한 손바닥이 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민준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내 놈이 전현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게 아니냐? 당장 전현 잡아와. 잡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아가리를 찢어버릴 테다. 하지만 분노는 잠시였다. 박 영감은 비록 무식하고 폭력적이었지만 평생을 약삭빠르게 살아온 노인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가출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필리핀 계집 혼자서는 절대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 뒤에 누군가 있다. 그는 곧바로 읍내에서 가장 악랄하고 승률 높기로 소문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 양반,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전현이 돈 뜯어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꽃뱀 같은 년이지요. 내가 전현을 얼마나 아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박 영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민준도 그 옆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아버지를 거들었다. 맞습니다. 제 아내가 원래 필리핀에서도 행실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그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애를 거둬서 먹여주고 입혀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변호사인 오철규는 돈만 주면 악마의 변호도 기꺼이 맡을 위인이었다. 그는 두 부자의 말을 들으며 음흉하게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외국에서 시집온 여자가 남편이랑 시아버지 고소하는 사건. 이거 그림 딱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쪽 말을 믿겠습니까?
돈에 눈이 먼 부도덕한 외국인 며느리 대 평생 성실하게 농사만 지어온 순박한 부자.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날부터 흑색 선전이 시작되었다. 박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눈물까지 흘리며 이사벨라를 모함했다. 돈을 훔쳐 웬 논팽이랑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으며 이제 와서 이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자신들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박 영감의 말을 믿었다. 그들에게 이사벨라는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필리핀 것들은 다 그렇다더만. 쯧쯧. 박 영감님이 불쌍해서 어쩌나. 아들 장가 한번 잘못 들였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네. 마을의 여론은 순식간에 이사벨라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의 비난의 화살은 유일하게 이사벨라의 편을 들어주는 강 할머니에게까지 향했다. 강씨 할망구, 치매가 왔나. 왜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분란을 만들어. 박 영감은 밤중에 사람들을 보내 강 할머니의 집 대문에 붉은 페인트로 욕설을 써놓고 밭에 심어놓은 작물을 망가뜨리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강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다음 날 박 영감의 집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쳤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아.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내 놈이 그 어린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의 팔에 시퍼렇게 든 멍자국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법정에 가서 진실을 말할 것이다. 강 할머니의 기세에 박 영감은 잠시 주춤했지만 그의 발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려 했다. 과수원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이사벨라가 평소 다른 남자들에게 꼬리를 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서울의 보호소에 있던 이사벨라는 자신에 대한 끔찍한 소문들을 전해들었다. 그녀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김영미 변호사는 오히려 담담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사벨라 씨. 저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유리해집니다. 저들의 저열한 행동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그들의 인격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김영미 변호사의 말대로였다. 그녀는 박 영감이 증인을 매수하려는 정황과 강 할머니를 협박한 사실까지 비밀리에 증거로 수집하고 있었다. 짐승들이 발악하며 날뛸수록 그들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사벨라는 두려웠다. 다시 그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일기장을 읽고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복수심을 불태웠다. 재판 전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사벨라 제발 그만두면 안 될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돈 원하는 만큼 줄게. 필리핀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도 끊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이러다 우리 아버지, 나 다 죽어. 그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돌려받고 싶어요. 내 웃음, 내 존엄, 그리고 내 인생. 당신들은 돈으로 그것들을 되돌려줄 수 있나요? 아니, 당신들은 이제 법의 심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 후회하며 평생을 빌게 될 거라고요. 이사벨라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발악하는 짐승들의 마지막 울부짖음.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에 기름을 붓는 소리일 뿐이었다. 내일 마침내 심판의 막이 오를 것이다. 그녀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가장 당당하고 가장 처절하게 자신의 진실을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높은 천장과 딱딱한 나무 의자,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판사석의 위압감이 이사벨라의 숨통을 조여왔다. 방청석에는 그녀를 향한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김영미 변호사와 강 할머니가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피고인석의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영감과 박민준. 한 달 만에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조금 변해 있었다. 박영감은 일부러 더 초라하고 병약해 보이는 촌부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민준은 수척해진 얼굴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그들은 법정과 방청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임을 온몸으로 호소했다. 이사벨라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피고 측 변호사인 오철규가 모두 진술에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한 뱀처럼 달콤한 독을 품고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은 파렴치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이라는 환상을 품고 한국에 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을 품은 한 외국인 여성이 순박한 시골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벌이는 계획적인 사기극입니다. 오철규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이며 이사벨라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시작했다. 고소인 이사벨라는 필리핀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으며 오직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 박민준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요구하며 수시로 불화를 일으켰고 급기야는 돈을 훔쳐 다른 남자와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성폭행을 꾸며내어 평생 농사만 알고 살아온 늙은 시아버지와 착실한 남편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럴 줄 알았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동정의 목소리가 이사벨라의 귀에 들려왔다. 김영미 변호사는 이사벨라의 손을 꽉 잡아주며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이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것은 박영감에게 돈으로 매수된 과수원 인부였다. 그는 판사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네, 저는 봤습니다. 이사벨라 씨가 읍내 찻집에서 낯선 남자와 아주 다정하게 웃고 떠드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남편인 민준 씨가 없을 때면 밤늦게 몰래 외출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거짓이었다. 이사벨라는 읍내 찻집에 가본 적도 밤에 외출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방청석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민준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비된 대본을 읽듯 말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처음부터 저희 가족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그런 아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이런 끔찍한 거짓말로 저희 아버지를 모함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발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의 비열한 연기에 이사벨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오철규 변호사의 마지막 카드는 이사벨라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었다. 모든 공격의 화살을 그녀에게 직접 돌리려는 속셈이었다. 증인 이사벨라. 증인석으로 나오시오. 이사벨라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다. 판사와 방청객, 그리고 두 악마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오철규 변호사는 하이에나처럼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증인, 당신은 남편 박민준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그의 돈을 보고 결혼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거짓말. 그렇다면 왜 결혼 초부터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사달라고 남편을 조르며 불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시끄럽소.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소.
당신은 시아버지 방 영감 어르신을 유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시오. 당신의 젊고 아름다운 육체를 이용해 늙고 외로운 시아버지를 흔들어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 아닙니까? 그의 모욕적인 질문에 법정은 술렁였다. 김영미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지금 피고 측 변호인은 증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으며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으로 재판을 흐리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이의를 받아들였지만 오철규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뒤였다. 이사벨라는 돈을 노린 부도덕한 외국인 며느리라는 프레임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오철규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좋소, 증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소. 당신의 주장대로 시아버지 방 영감에게 수십 차례나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 몸에는 왜 저항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손톱 자국이나 핥힌 상처 같은 건 말입니다. 당신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그저 약간의 타박상뿐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당신도 즐긴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이사벨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수치심에 눈앞이 아찔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함께 희미한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영미 변호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철규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한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사벨라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사과 창고의 차가운 공기, 지옥 같았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활화산 같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려는 순간 재판장은 다음 재판을 기약하며 패정을 선언했다. 오철규의 마지막 질문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다음 재판까지 이사벨라의 심장을 겨누고 있을 터였다. 거짓의 가면을 쓴 악마들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의 분위기는 첫 재판과는 사뭇 달랐다. 돈에 눈이 먼 외국인 며느리의 파렴치한 사기극이라는 프레임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방청석의 여론은 완전히 피고 측에 기울어 있었다. 박 영감 부자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오철규 변호사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두가 이 재판이 이사벨라의 완벽한 패배로 끝날 것이라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오늘 이 법정이 그들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지고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판이 시작되고 김영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비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저희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의 성을 쌓아 올렸는지,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카드는 이사벨라가 목숨을 걸고 모았던 녹음 파일이었다. 본 법정은 지금부터 고소인 이사벨라 씨가 피고인 박 영감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녹음한 파일의 일부를 듣겠습니다. 녹음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므로 노약자나 심신미약자께서는 귀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년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야. 이 더러운 외국년아. 돈에 팔려온 주제에 감히 어디서 토를 달아. 넌 그냥 우리 집안의 씨바지, 내 놀이개일 뿐이야. 박 영감의 추악한 욕설과 폭언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오자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멎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스피커와 피고인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오철규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이사벨라의 희미한 신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회유하는 박민준의 비겁한 목소리까지. 이사벨라, 제발 조금만 참아줘. 응.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완벽한 증거였다. 두 부자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목소리. 거짓의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김영미 변호사는 녹음을 멈추고 다음 증인을 불렀다. 증인 강순자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 할머니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당당한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저기 앉아있는 박 영감이란 놈을 평생 이웃으로 두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놈이 얼마나 교활하고 욕심 많은 인간인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저기 저 불쌍한 애 이사벨라의 팔에 시퍼렇게 든 멍자국을 똑똑히 봤습니다. 남편이랍시고 있는 놈은 애가 죽어가는 뒤도 모른 척하고 늙은 시애비란 놈은 밤마다 애를 못살게 굴고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짐승. 강 할머니의 우렁찬 호통에 박 영감은 저 노망난 할망구가 라고 소리치려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미 변호사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지난 재판에서 오철규 변호사가 던졌던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피고 측 변호인께서는 지난 재판에서 고소인의 몸에 왜 저항한 흔적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심지어 혹시 즐긴 것 아니냐는 인격살인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셨지요. 그 질문에 제가 지금부터 명백한 증거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법원 스크린에 사진 몇 장을 띄웠다. 첫 번째 사진은 이사벨라의 팔에 남은 멍 자국과 손톱 자국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박 영감의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람의 이빨 자국 사진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보고서입니다. 김영미 변호사가 서류를 높이 쳐들었다. 피고인 박 영감의 팔에 남은 치흔, 즉 이빨 자국은 고소인 이사벨라 씨의 치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소인은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빨로 저 짐승의 살점을 물어뜯으며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법정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증거. 박 영감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거짓말이, 그의 추악한 위선이 이빨 자국이라는 선명한 낙인 아래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김영미 변호사는 승기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박민준을 증인석으로 다시 불러냈다. 증인 박민준. 당신은 지난 재판에서 아내가 돈을 보고 결혼했으며 아버지는 아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방금 들으신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내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입만 다물면 다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한 그 비겁한 목소리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박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앞에서 덜덜 떨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대답하십시오, 증인. 당신은 아버지가 두려워 아내를 제물로 바친 것입니까? 당신은 아내의 고통을 방관한 공범입니까? 아닙니까? 김영미 변호사의 서슬 펄언 추궁에 박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결국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게임은 끝났다.
박 영감은 자신의 아들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모습을 보며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서 평생을 쌓아올린 탐욕과 위선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발악하던 짐승들은 마침내 사냥꾼의 덫에 걸려 완벽하게 제압당한 것이다. 이사벨라는 그 광경을 담담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는 작은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역전의 증거는 악마들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의 공기는 이전과는 또 다른 무게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지난 재판에서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박 영감 부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를 연기하지 않았다. 박 영감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도끼와 사리가 가득했고 박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더 이상 이사벨라를 향한 경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외와 죄책감, 그리고 인간의 추악함에 대한 서늘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이사벨라는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법정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두려움의 사슬은 끊어졌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담담하게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모두가 기립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고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영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며느리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간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및 감금하였으며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모함하여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봉 소리처럼 딱딱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박 영감의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이사벨라는 눈을 감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사과 창고의 차가운 공기, 찢어지는 옷소리,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죗값이라는 이름으로 저 악마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든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영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망치가 내려쳐졌다. 주문. 피고인 박영감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 판결봉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무기징역. 그 단어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 영감은 이성을 잃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기징역이야? 저 필리핀 년이 날 유혹했단 말이다. 판사 양반, 당신도 전현한테 홀렸구먼. 이 재판은 무효야. 무효라고. 그는 발악하며 교도관들에게 저항했다. 하지만 건장한 교도관들은 그의 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제압했다. 평생을 왕처럼 군림하며 약자들을 짓밟아왔던 폭군은 이제 법의 차가운 족쇄 앞에서 한 마리 미친 짐승처럼 울부짖을 뿐이었다. 그의 추악한 발악은 그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다. 다음은 박민준의 차례였다. 피고인 박민준.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부친에게 끔찍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여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으면 법정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여 사법 질서를 교란하였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장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한다. 동시에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다. 또한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남편 박민준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한다. 남편 박민준은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과수원 지분 전체와 주택 소유권을 아내 이사벨라에게 이전하라.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재산, 자유, 그리고 남은 인생 전부를. 박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 속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비참한 신세에 대한 자기 연민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영감의 저주 섞인 고함과 박민준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방청석의 술렁임이 뒤섞였다. 이사벨라는 그 모든 혼돈을 뒤로하고 김영미 변호사와 강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 앞 계단,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그녀를 덮쳐왔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흉터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끝났네요. 이사벨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끝났습니다. 이사벨라 씨. 김영미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강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막상 모든 것이 끝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이제 이 낯선 땅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돌아갈 남편도 집도 없었다. 그때 김영미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오늘 판결로 이사벨라 씨의 소유가 된 과수원과 주택의 등기 서류입니다. 이사벨라는 멍하니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갇혀있던 지옥,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곳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사벨라 씨는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과수원의 주인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물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팔아버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김영미 변호사는 말을 잇지 않고 이사벨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사벨라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이사벨라는 등기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손끝에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죗값은 치러졌다. 이제 남겨진 것은 잿더미가 된 자신의 인생과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날지 모를 작은 희망의 씨앗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해야 했다. 이 잿더미를 딛고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주저앉을 것인지. 그녀의 진짜 싸움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한 달 뒤 이사벨라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지옥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소유가 된 사과 과수원이었다. 김영미 변호사와 강 할머니가 그녀와 동행했다. 트럭이 익숙한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이사벨라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듯 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다. 한때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부도덕한 외국 여자라며 수군거렸던 그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과수원의 새로운 주인이 된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해버린 젊은 여인을.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박영감 부자가 떠난 뒤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은 흉가처럼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여는 순간 과거의 악몽이 다시 자신을 덮쳐올 것만 같았다. 괜찮다, 애기야. 내가 옆에 있어 줄 테니.
강할머니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이사벨라는 심호흡을 하고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집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모든 가구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서 곰팡내와 썩은 음식물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이 얼마나 황급히 떠났는지를 짐작게 했다. 그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이 밥을 짓던 부엌,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했던 작은 방, 그리고 박 영감이 잠들어 있던 안방까지. 모든 공간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다. 과수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거대한 돌로 지어진 사과 창고. 그녀의 지옥 그 자체였던 곳. 창고의 거대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쇠사슬과 자물쇠가 녹슨 채 그대로 걸려 있었다. 이사벨라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다. 문을 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박 영감의 짐승 같은 얼굴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사벨라 씨,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영미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 트라우마를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자신은 평생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강할머니가 가져온 거대한 절단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쇠사슬에 날을 맞추고 온 힘을 다해 손잡이를 눌렀다. 찰컥.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10수년간 그녀의 지옥을 봉인했던 쇠사슬이 힘없이 끊어져 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고 묵직한 철문을 밀었다. 끼익! 오래된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서서히 열렸다. 어둠에 잠겨있던 창고 안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들이 햇살 속에서 춤을 추듯 떠다녔고 갇혀있던 퀴퀴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사벨라는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그녀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절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햇살이 비추는 창고 안은 그저 낡고 오래된 빈 공간일 뿐이었다. 악몽은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부터 이사벨라의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가구를 밖으로 꺼내 불태워버렸다. 박 영감 부자의 흔적이 남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리고 깨끗하게 비워진 집에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았다. 그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과거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가장 공을 들인 곳은 사과 창고였다. 그녀는 창고의 육중한 철문을 떼어내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커다란 유리문으로 교체했다. 어둡고 축축했던 돌벽에는 하얀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에는 따뜻한 나무 마루를 깔았다. 며칠에 걸친 작업 끝에 지옥의 공간은 그 흔적을 완전히 잃고 햇살이 가득한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날 이사벨라는 과수원 입구에 낡고 삭은 문패를 떼어냈다. 덕산 과수원. 박 영감의 아버지가 지었다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새로운 나무 간판을 그 자리에 걸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녀가 직접 새긴 글씨였다. 이사벨라네 과수원. 그 간판을 거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온 외국인 며느리도 학대받는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과수원의 주인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경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파괴하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왕국을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 사과 과수원의 새로운 주인은 그렇게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사벨라네 과수원의 첫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앙상했던 사과나무 가지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이내 세상을 뒤덮을 듯 하얀 사과꽃이 만개했다. 과수원 전체가 달콤하고 향긋한 꽃향기로 가득 찼다. 그것은 이사벨라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꿈꾸었던 바로 그 낙원의 향기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낙원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구어내야 한다는 것을. 과수원은 넓었고 할 일은 태산 같았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어려워하며 선뜻 일손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이사벨라는 사람을 구해야 했지만 어떤 사람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것은 강 할머니였다. 애기야, 너처럼 이 땅에 와서 말 못할 고통 속에 사는 애들이 어디 너 하나뿐이겠냐? 내가 그 애들한테 새로운 울타리가 되어주면 어떻겠냐? 강 할머니의 말에 이사벨라는 무릎을 쳤다. 그녀는 김영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이주 여성 쉼터에 연락을 취했다. 이사벨라네 과수원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갈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는 구인 공고를 냈다. 조건은 단 하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있는 여성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하나둘씩 과수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베트남 여성 리엔, 국제결혼 사기를 당해 오갈 때 없어진 우즈베키스탄 여성 자밀라, 공장에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캄보디아 여성 소티아까지. 그녀들은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사벨라처럼 낯선 땅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홀로 싸워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와 타인에 대한 불신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녀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함께 과수원에 나가 말없이 땀을 흘렸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다. 그녀들은 함께 사과나무 가지를 치고 걸음을 주며 서로의 어깨에 기댔다. 서툰 한국말과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농사일을 배우고 서로의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 저녁이면 거실에 둘러앉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한 사람이 울면 다른 사람들이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들의 눈물은 과수원의 걸음이 되었고 서로를 향한 위로는 새롭게 돋아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과수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활기로 가득 찼다. 더 이상 폭언과 억압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여성들의 건강한 웃음소리와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말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들 나라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영감이 혼자서 운영할 때보다 일의 효율은 더뎠지만 사과나무는 이상하게도 더욱 생기가 넘치는 듯했다. 마치 나무들조차 그녀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사벨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녀는 그들의 리더이자 든든한 언니였고 때로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김영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녀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지급했다. 또한 과수원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그녀들이 나중에 독립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이사벨라네 과수원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상처 입은 여성들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리는 희망의 공동체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이사벨라를 색안경을 끼고 보던 마을 사람들조차 과수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마을 분여회에서 음식을 잔뜩 만들어와 그녀들을 격려했고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마을 청년들이 와서 말없이 고쳐주고 가기도 했다. 가을이 깊어지자
과수원에는 주렁주렁 탐스러운 사과가 열렸다. 유난히 붉고 유난히 달콤한 사과였다. 그녀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맺은 결실이었다. 첫 수확을 하던 날, 이사벨라와 여성들은 사과 상자를 가득 쌓아놓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장 잘 익은 사과 한 상자를 들고 강 할머니를 찾아갔다. 강 할머니는 붉게 익은 사과를 보며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었다. 참말로 보기 좋다, 애기야. 내가 이 척박한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렸구나. 이사벨라는 강 할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그녀는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이 땅에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뿌리를 내린 강인하고 아름다운 나무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함께 숲을 이루어줄 든든한 나무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희망은 그렇게 그들의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네 과수원은 세 번째 가을을 맞았다. 과수원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들이 정성으로 키운 사과는 유난히 맛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과수원은 눈에 띄게 번창했고 함께 일하는 여성들의 숫자도 처음보다 3배나 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눈물 짓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이사벨라는 이제 서툰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이끄는 당당한 사업가이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수원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지역의 불우한 이웃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부했고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메마른 시골 마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사벨라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사과 창고였다. 그녀는 그곳을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차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공간이었다. 함께 사는 여성들 역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다. 창고는 과수원의 심장부에 자리한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거대한 흉터와도 같았다. 어느 날 밤 이사벨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고로 향했다. 달빛이 유리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텅 빈 공간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 기억 위로 지난 3년간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겹쳐 보였다. 여성들의 웃음소리,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모습,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던 순간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공간을 이대로 비워두는 것은 과거의 고통에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진정한 치유는 가장 아픈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희망으로 덮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 이사벨라는 모든 식구들을 창고 앞으로 불러 모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공간을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 창고를 더 이상 어두운 기억을 가두는 곳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녀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그녀의 계획에 모두가 반대 없이 동의했다. 그날부터 창고를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녀들은 함께 웃고 떠들며 낡은 돌벽에 화사한 색의 페인트를 칠했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을 깔고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책장을 설치했다. 책장에는 한국어 교재와 여러 나라의 소설책,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각종 전문 서적들이 꽂혔다. 다른 한쪽에는 푹신한 소파와 테이블을 놓아 언제든 편안하게 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벨라는 창고의 가장 안쪽 벽면에 아주 특별한 것을 걸었다. 그녀가 필리핀 말로 써내려갔던 눈물 자국이 선명한 낡은 일기장. 그리고 그녀의 복수의 시작이었던 작고 낡은 녹음기. 그것들을 아크릴 액자에 넣어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소중하게 걸어두었다.
이곳은 증거의 방이에요. 이사벨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그것에 맞서 싸웠던 용기의 증거.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겨냈다는 승리의 증거.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그 과거에 아파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이 증거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억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든 여성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지옥의 사과 창고는 이제 그녀들의 용기와 역사를 기리는 기억의 전당이자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교실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몇 달 뒤 과수원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사벨라가 지난 3년간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필리핀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한 것이다. 공항에서 몇 년 만에 재회한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랑스럽게 과수원을 소개했다. 어머니는 눈부시게 변한 딸의 모습과 그녀가 일군 아름다운 왕국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딸아,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이사벨라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날 저녁 과수원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이사벨라의 필리핀 가족들과 그녀의 새로운 다국적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새로 태어난 증거의 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내가 자랑스럽다, 이사벨라.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야. 그 순간 이사벨라는 비로소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가 꿈꾸었던 코리안 드림은 환상이 아니었다. 다만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이 그녀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을 뿐이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냈다. 증거의 방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이다. 그 꽃은 과거의 고통을 양분 삼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눈부신 희망의 꽃을 피워냈다.